그 전에 암호화폐를 제가 장외거래에서 샀어요. 그거 싸게 사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싸게 샀어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뭘 하죠? 그걸 다시 팔아서 큰 이익을 낸다는 생각 말고 내가 그걸 사서, 예를 들면 제가 뭐 A 회사 주식을 사면 그 A 회사의 주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제가 회사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그 프라이드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암호화폐에서 제가 장외거래로 샀어요. 그럼 저는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지를 받고 한 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장외거래라는 말씀을 왜 언급하시죠? 미안해요. 말이 틀렸고요. 제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그걸 주고받는 그 거래소가 있잖아요.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걸 제가 샀어요. 그러면 저는 아까 A 회사의 주를 산 거와 비슷하게 제가 어떤 거를 예측하고 사나요? 그걸 훨씬 더 올라가서 팔겠다는 그런 동기 말고 제가 뭐 주주가 됐다든지 배당을 받는다든지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뭘 예상하고 암호화폐를 사나요? 경제적인 거 외에는 없지 않나요? 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경제적인 거 외에 다른 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IC하고 아니요, 제가 파는 거 거의 그러니까 거 외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ICO하고 IPO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IPO는 합법적인 거잖아요. 법의 테두리에서 뭐 그거를 이제 보호해 주는 게 있잖아요. ICO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ICO를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모으고 뭐 가상화폐를 거래하더라도 아무도 그냥 합법적으로는 아무도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주식하고는 또 다른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거기에 의결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참여를 하잖아요. ICO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비트코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자연적인 건 아닌 거죠. 네, 그거 중요해요.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면 보세요. 자, EOS라는 암호화폐에서는요, EOS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참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몇 개의 아니, 각자가 보는 관점이 그런 것이지 그것이 이 문자화돼야 되는 절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그리고 어떤 암호화폐들은 충분한 커뮤니티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불법이다 아니다, 좋지 않다 나쁘다, 그런 거는 저는 지식의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어떤 거를 얻을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병헌. 일단은 의결권 다 있어요. 거의 모든 플랫폼 토큰 중에 거버넌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다수결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뭐 내가 원하는 프로포저를 제시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블록체인 내에서. 네. 그래서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뭐 장외거래가 사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외거래가 뭘 말씀하시는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제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도 아시는 뭐 JP 모건, 모던 스탠리, 뭐 골드만삭스 막 이런 IB들이 어떤 주식을 사면 그냥 무조건 장외거래로 해요. 왜냐면 거래소에서 사면 그 호가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냥 막 한 30~40% 올려버리거든요. 이걸 이제 슬리피지라 부르는데 슬리피지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갖고 싶은데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막 갖고 싶다 하면 장외거래를 하겠죠. 왜냐면 그걸 했다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난리 나거든요. 정말 이 호가가 이만큼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뭐 투자의 입장에서 장외거래를 하는 건 너무 당연스러운 일이고 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데 그거 말고 이제 내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인데 맞아요. 사실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예요. 비트코인 같은 화폐류,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류, 그리고 DF류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화폐는 정말 화폐예요. 그냥 내가 뭐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1달러를 보내고 싶다 하면 1달러가 있어야 보낼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1비트코인 있어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플랫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해서 약간 설명이 부족할 수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 뭐냐면 아까 뭐 김문수 회장님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은 그냥 닉 사보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런 개념으로부터 우리 천재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어낸 이더리움의 솔리디티 팀들이 만들어서 돈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떤 조건이 있으면 자동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돈을 자동으로 보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그래서 엄청 무궁무진해요. 코딩으로 사실 막 AI도 코딩의 영역이고 모든 컴퓨터 사이언스로 할 수 있는 게 다 코딩의 영역인데 그래서 코딩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쓰려면 이더리움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써야 되니까 화폐가 필요하단 말이죠. 화폐라기보다는 플랫폼 코인. 수수료에 가깝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플랫폼 수수료 두 번째 베네핏이 있고 뭐 거버넌스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있는 거니까 뭐 빼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디앱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로블록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블록체인에 가까운 거는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 같이 NFT 메타버스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냐면 어떤 게임 같은 건데 VR 게임인데 막 안에 막 땅들이 있고 뭐 그 막 검이 있고 예, 막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이 있어요.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땅을 사려면 샌드가 필요해요. 걔네가 발행하는 토큰들. 그리고 디파이라는 탈중화 금융이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파이낸스적으로 사용을 할 때도 그 토큰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어떻게 얻냐라고 하면 너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를 뭐 내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희는 모든 가치의 척도가 일단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고 싶으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갖고 싶으면 가치를 하려면 뭐 시간을 낼 수도 법정 있겠지만. 화폐, 현재의 법정 화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죠. 사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플랫폼에 사용을 하겠다. 뭐 이 어플을 쓰겠다. 아니면 네, 그거를 커런시로 쓰겠다. 그 가치를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나가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나요? 사실 이더리움 같이 이제 이더리움, 이오스 같이 최근에 나왔던 그런 플랫폼류랑 다르게 비트코인은 정말 화폐로서의 가치만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폐랑 수집품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비트코인은 심지어 2,100만 개밖에 없어요. 그거를 약간 저번에 어떤 금융위원회에선가 저 되게 오해를 하신 게 있는데 그거 더 못 만들어요. 죽어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2,100만이 끝이고 그거를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등장하면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등장해도 못 만듭니다. 왜냐면 코드에 적혀 있는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드 is law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간단하잖아요. 2,100만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뭐 몇만 개 있는데 그걸 갖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그냥 오르고 올라가는 거죠. 또 네. 그리고 또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메타버스로 이행이 되든 디지털 시대로 이행이 되든 이 얘기도 드리고 싶은데 그 혹시 웹 코딩을 하신 분 오케이. 그 웹에 402 에러라는 게 있는데 404 에러가 게이트웨이가 고장나서 못 들어가는 건데 402 에러는 뭐냐면 이 돈을 디지털로 결제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예요. 근데 1970년도에 웹을 만드는데 벌써 디지털로 돈을 결제하는 에러까지 만들어 놨었어요, 옛날에. 그 정도로 돈을 디지털화 한다는 건 옛날부터 있던 일이고 그걸 이제 비트코인이 되게 똑똑하게 막 되게 메커니즘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고 해가지고 그런 걸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가치가 높아졌죠. 네, 한국은 이해가 없이 한국의 일반적인 경향을 이야기하면 평균을 이야기하면 한국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약간의 투기적인 의미에서 돈을 넣는 그런 측면이 강한가요? 한국이 특별하게 강해요? 아니면 전 세계가 다 그래요? 한국이 조금 특별하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업비트, 빗썸 이런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의 인구가 적어요. 그리고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국이랑 미국에 비하면 그렇죠.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해됐어요. 그리고 걔네는 전 세계 타겟팅이고 업비트는 진짜 한국 타겟팅이 그건데. 근데 옛날에는 2017년에는 업비트가 전 세계 1위 거래량을 찍었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막 투기로 받아들이면서 막 뭐 가자 외치면서 다 돈을 집어넣었던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근데 이제 네.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그거를 그냥 투기다 하고 넘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데 하고 대학교 랩을 만들고 교수님들이
막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막 평균 연령이 교수님들 30이더라고요. 되게 젊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경제적이든 암호화학이든 컴퓨터 사이언스든 강의를 해주고. 미국 대학에서 많이 하죠. 네, 네,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되게 2년간의 엄청난 큰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학교 서울대든 아니면 한국에 계신 분들이 배우고 싶은데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을 잃었어. 근데 너무 화가 나.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어. 근데 배울 데가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거는 쓰레기다. 이거는 투기 자산이다라고 거기까지 인식이 가버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뭐 디사이퍼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디사이퍼에서 그런 거를 좀 서울대학의 학생 동아리요. 네, 약간 약간 블록체인 연구 단체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없애보고자 약간 외국이랑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실제 논문을 내서 이번에도 ICT 익스프레스에 기고도 되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대중들에게 어떻게든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디스트리뷰션 자료들이 되게 너무 중요해서 그런 거를 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학교라든지 학회에서 대중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얘기하시죠. 김문수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 불법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해됩니다.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ICO나 이런 것이 합법의 테두리에 들어와 있지 않고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이런 뭐 투기라든지 뭐 연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규제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정치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도 사실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고요.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고 대중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과학계 오래 있었지만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성향이 뭐냐면 너무 전문가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원자력 이건 뭘 설명을 할 때 이건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사소한 문제라도 다 오픈해서 설명하고 이런 소통이 필요한 거고 그래도 이게 정말 상용화되거나 사회적으로 수용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신뢰 같은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현실적인 한계가 아닌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뭐 잘 이해했습니다.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좌담의 그 목적 혹은 진행 방식 또한 그 개개인의 어떤 의견을 주장해서 그 의견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한다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을 이야기함으로써 또 서로 어떤 면에서는 그 토론 및 그 극단적인 어떤 이런 그 의견 충돌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폭을 넓히는 그런 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좌담을 그런 식으로 제가 이끌려고 노력을 일단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저희가 한 10분 정도 더 가지는 걸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 3분 정도 이미 다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그 2, 3분 정도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미 하셨던 걸 정리하셔도 되고 혹은 부족했던 부분을 더 보충하셔도 좋습니다. 2, 3분 정도 이야기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 좀 정리를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저의 주장입니다. 네네, 좋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고 싶냐면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은 경영 경제학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장들이 블록체인계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 팩트를 이해하고 나면 제 주장을 더 설명하기 쉽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에릭 메스킨 노벨 경제학자, 전형적인 메커니즘 디자인이라는 학문의 대가시거든요. 네. 어떠한 규칙을 설계해야 사람들의 행동을 더 잘할까를 연구하는 메커니즘 디자인 학문의 노벨 경제학자가 바라볼 때는 블록체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과거에는 경제학자들이 실험을 하기가 애매했는데 사회가 워낙 역동적이니까 실험 공대랑 다르게 이 디지털 속에서
실험을 할 수 있구나. 그럼요. 기술을 기술이 설계할 수 있으니까. 있구나. 그런 컴퓨터가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약 이론의 대가인 올리버 하트 역시 2016년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인데 이분도 블록체인 업계 뛰어드셨어요. 무슨 말씀 하고 싶으냐면 경제학의 최초는 보이지 않는 손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가설을 그렇게 세웠던 거죠. 보이지 않는다, 보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그럴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점점점 나와가지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엔지니어링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실험 경제학도 나오고 경제학 이론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사회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화된 세상이 경영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됐고 또 한 가지가 마케팅에서 경영학에서 제가 박사학위 토큰 이코노미 박사학위가 경영에서 토큰 이코노미를 기반으로 마케팅 전략이 박사학인데 기업들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비록 국가 단위 기업들은 국가 단위의 권위에 도전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국가 안에서 행동을 할 때 마케팅을 할 때 사람들의 행동을 보상하는 것이 늘 해오던 것들이에요. 광고라든가 캠페인 그것들을 디지털을 통해서 잘할 수 있구나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지만 이미 삼성 스마트폰 내부에 블록체인 지갑이 다 깔려 있고요. 네. 한국의 카카오에도 블록체인 지갑이 깔려 있고 네이버 라인에도 비슷하게 네이버 진영을 갖춰놨죠. 저는 이것은 그 한 4, 5년 뒤에 만약에 우리 개간 철학과 현실의 독자들이 이걸 다시 돌아보신다면 그때 4, 5년 뒤에 가서 만약에 업비트가 실제 인터넷 은행 면허를 같이 취득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지금부터 4, 5년 전에 철학과 현실 독자들은 그 금산분리, 은산분리 때문에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를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4, 5년 전에는 카카오뱅크가 불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블록체인에 대한 우리의 그 혼란스러움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경영, 경제, 사회학에 엄청난 발전을 줄 거예요.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코드 이즈 로우라고 하는 것들이 법학자들에게 대한 것도 도전을 주는 거예요. 법학이라고 하는 그 법학의 권위와 법 주문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어디까지 동의하고 알게 될 것이냐에 대한 신뢰가 도전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이 개간지가 이 문제를 다뤄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취지에 맞는 형태로 잘 기록이 되었으면 하는 게 건의사항입니다. 사실은 법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블록체인 법 관련 전공하시는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모시기로 하고요. 또 그 전공자들 분들께서도 이 자료를 보시고 또 더 좋은 어떤 힘을 발견하고 또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영구 선생님. 네. 네. 예.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차지하는 어떤 기술의 어떤 그 의미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다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그러니까 완벽한 기술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좀 문제들은 있을 수 있고 부작용들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법이나 제도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합법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제도도 굉장히 보수적인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엘빈 토플러 죽었지만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에 보면은 사회 각 영역에 9개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 각 영역별로 변화하는 속도가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일 빨리 변하는 게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은 뭐 살아야 되니까 새로운 기술 만들고 소비 시장 창출해야 되고 이게 뭐 100만 시장이 전 세계에 있으니까요. 예, 그 책에 있는데 그게 제일 하여튼 빠른 거고 그다음에 이제 NGO고 이렇게 순서를 9가지를 딱 해놨는데 뒤에 가면은 이제 교육은 굉장히 밑에 세 번째가 그래요. 교육은 제일 늦게 변하고 그다음에 정말 마지막으로 변하는 게 법이라고 돼 있어. 법이라는 거는. 그래서 모든 이런 뭐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말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이게 정말 법제화되고 제도화되고 법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시차가 발생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시간이 걸리는 건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블록체인. 그렇죠.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마지막 변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기술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제도적인 부분, 궁극적으로는 가치관이나 이제 문화의 변화까지 이어졌을 때 이게 블록체인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미래학회 이사입니다. 이사인데 미래학을 하는데 그 미래학자들 중에 이제 돈 탭스코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에는 제일 혁신적인 기술 자동차였다.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 교통사를 다 바꾸니까. 그다음 20세기에 가장 혁신적인 건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인터넷이 사회를 완전히 바꿨잖아요. 21세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근데 그거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정말 사회적인 문제, 문화적인 이런까지 뒤따라야 정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기술을 하는 분들, 이 전문가들이 불필요할 만큼 정말 많은 소통을 하고 좀 알리고 인식을 바꾸기 위한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도와 법적인 이런 부분에도 좀 참여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강조했던 것도 뭐 과학 기술이 발전한다고 저절로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건 과학 문화다라고 이야기하는 똑같은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에 동의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제가 덧붙이면 가장 늦은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심지어 철학이라든지 이런 쪽 섹터를 우리가 국가 혹은 사회별로 봤을 때 어느 국가는 그 내에서 그 국가 내 혹은 사회 내에서는 가장 늦을 수 있으나 사회, 경제, 철학하는 분들이 교육이 그러나 국가와 국가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쪽에서 너무 늦다 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오늘도 사실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지식인 혹은 그 상당한 그런 뭐 법, 경제, 경영, 교육, 지식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근대 이전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사회 국가와의 그 같은 영역의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늦거나 게으르거나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가 반성점을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사회는 그렇게 빨리 변할 수가 없는 그런 스테빌리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약간 사족을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병헌 그 학회장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하시고. 네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어떤 산업이든, 이렇게 생태계 축에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비즈니스, 하나는 아카데미, 하나는 거버먼트, 하나는 이제 대중들, 퍼블릭이에요. 근데 일단 어떤 산업이든 뭐 AI든 뭐 블록체인이든 뭐 핀테크든 어떤 산업이든 비즈니스가 선도를 합니다. 근데 뭐 먹고 살아야 되는 이슈도 있고 그냥 가장 이제 피터 셀의 제로 투 원에도 보면 얘네는 이제 경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혁신적으로 먼저 독점을 하고 싶어 하지. 그래서 어떻게든 생태계를 위해서 가장 먼저 달리는 게 비즈니스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검증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이제 아카데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여기 계신 분들 같이 되게 좀 그런 분들이 아카데미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검증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해주고 그럴 수 있어야 약간 비즈니스가 같이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술이 이게 좀 잘못되었다 하면 잘못됐다 얘기해주고 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 얘기를 해주고 약간 검증을 계속적으로 상호 소통을 해야 비즈니스가 달릴 수 있고 좋은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거버먼트 정부가 이제 좀 너무 때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거는 달리지 말라는 거니까. 그냥 이제 달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뭐 공정하게 달린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달릴 수 있다면 오케이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법도 사실 영미법, 대륙법이 되게 다른데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미국처럼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되는 건 돼가 아니라 그건 안 돼,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카데미의 역할로는 대중들의 교육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같은 분들 뭐 저희 같은 학회도 다 그냥 대중을 위한 브릿지를 만들어서 약간 이렇게 소통을 해주고 블록체인 알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럼 뭐 그래야 컬처를 바꿀 수 있고 뭐 리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말하다 보니 조금 까먹었는데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이 언젠가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정말 도미넌트한 포지션을 가진 해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정말 잘 나갔던 때들이 있었는데 많이 놓쳤죠. 많이 놓치고 아카데미의 도움이 서포트가 없으니까 비즈니스들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뭐 기술을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만들고 정부에서도 만들면 그냥 때려버리는데 어떻게 좋은 비즈니스가 나오고 어떻게 인더스트리에서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너무 놓쳤어요. 그래서 2017년이 처음에 비트코인 붐이 일고 지금 2021년이면 2021년에 그런 한국의 포지션이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막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는 한국 하면 블록체인 했는데 지금은 한국? 왜? 우리가 그 마켓에 왜 들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4년 있다가 또 2025년에는 이 한국이 블록체인 씬에서 완전히 없어질까 봐를 되게 걱정을 해요. 그냥 미국과 중국의 갈라먹기가 되어버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거기 가서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버리는 걸 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좋은 비즈니스가 나야 되고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되고 또 학교도 랩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소가 있어야 연구를 하고 가르쳐 줄 수 있고 배울 수 있죠. 그 다음에 퍼블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그냥 대중들은 어떻게 보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는 이제 아카데미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스스로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스스로 알고 싶어 한다는 게. 더 알려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점들이 조금 많이 돼서 약간 다시 한번 그냥 한국도 좀 씬에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정부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김문수 원장님이나 최영구 교수님 그 우리 철학과 현실에서 이번 좌담회 이병헌 학회장 서울대 학생에게 잘 초청했다고 생각하시죠? 아유,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제가 반도체 처음 시작할 때 그때를 보는 것 같이 굉장히 이노버티브하고 또 생각이 넓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 때 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큰 서포트, 희망이 있다. 우리가 많은 서포트를 할 수 있고 또 희망을 가지고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부족하지만 시간적으로 이번 좌담회를 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여러 메모가 오긴 하지만 우리가 블록체인, 비트코인 쳐보면 보통 블록을 그려놓고 해시가 뭐 어떤 메커니즘이 뭐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주 핵심에 가 있는 각 분야별로 우리 좌담 선생님들을 모심으로써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공허하지 않게 아주 핵심을 우리가 건드림으로써 이 좌담을 보시는 우리 분들이나 독자분들이나 청중들께서 큰 어떤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한국이 항상 그래왔듯이 위기에 강하고 또 블록체인에 있어서도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여러 가지 섹터에서 그래서 이걸 계기로 경제 분야나 심지어 철학 분야나 정책하는 분들이 좀 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잘 이해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트렌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여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우리 좌담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신경문화재단 철학과 현실의 주최자입니다. 철학과 현실기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희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시대 더 조심하시고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매진해 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